제가 뭐 10년 전이나 이렇게 보면 강남에 이렇게 부동산 잘하시는 분들 얘기하는 걸 듣잖아요. 네. 아유, 저기는 1억 갈 거야. 평당 1억 가. 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평당 5천에도 사고 6천에도 사시는 네.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주식계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을 모셨습니다. 채슬리 주식회사 박세익 전무님이신데요.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뭐 워낙 유명하신 분이시지만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채슬리 주식회사의 박세익 전무고요. 예, 그 전에 다녔던 직장은 이제 인피니티 투자자문에서 11년 동안 근무하다가 올해 6월 달에 채슬리 주식회사를 설립해서 지금은 채슬리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전무를 맡고 있는 박세익 전무입니다. 네, 사실 박세익 전무님은 뭐 유튜브나 뭐 주식 부동산계에서 되게 유명하세요. 그냥 이 박세익 이름 세 글자가 유명하신 분 같아요. 네. 근데 그 어떤 그 계기랄까? 그게 작년에 네. 뭐 어찌 보면 약간 좀 코로나 터져서 이렇게 되게 하락장에 뭐 되게 불안할 때 네. 향후에 앞으로 뭐 크게 어떤 주식이나 이런 것들이 상승할 수 있으니까 뭐 소위 뭐 빚내서 투자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얘기를 하신 게 있다는데 그게 또 맞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사람들이 신뢰를 하고 믿고 따르는 것 같은데 그 의미가 어떤 거였을까 궁금하거든요. 그 작년 이제 코로나 상황이 터졌었고요. 네, 그 코로나 상황에 작년 3월 달에 종합주가 지수가 지금은 이제 3,000포인트 넘어 네.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 3월 달에 이 코스피가 1,430까지 빠졌거든요. 네, 그러면 어떤 의미냐면요. 2018년도 1월 달에 코스피가 2,600을 찍고 1,430까지 빠졌으니까 네. 26억짜리 아파트가 네. 14억의 금매가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무조건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 부동산은 이렇게 금매가 나오면 와, 이게 웬일이야 하면서 무조건 사는데 네. 주식은 정확하게 거꾸로 합니다, 사람들이. 음, 네. 그래서 우리 적정 주가 지수가 2,600 정도, 예, 우리나라 GDP 감안을 해서도 네. 그 정도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우리 몸에 내재되어 있는 동물적 본능 때문에 네. 이런 폭락장이 오면 도망가야 된다라고 네, 그렇죠. 본능적으로 느끼게 네네. 되고요. 최근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도 4차 팬데믹 이런 게 오니까 또 놀래가지고 여기서라도 손절해야 되는 거 아니냐요? 네. 아닌가요? 하면서 주식을 싸게 팔려고 합니다. 그런 우리 몸에 내재되어 있는 동물적 본능이 부동산 시장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네. 부동산은 되게 불편해요. 네. 매매하기가. 그렇죠? 네네. 팔았다가 다시 살려면 취등록세 네. 또 뭐 여러 집이 많으신 분들은 더더욱 불편해지죠. 그죠? 네. 법인으로 갖고 있는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네. 그 매매가 불편하고 부동산은 500만 원 투자하고 뭐 700만 원 투자한 이런 소액 투자자들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심리적으로 약간 여유가 있는 분들이 투자하는 시장이고요. 네. 주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 대중들의 공포감과 욕심, 탐욕에 의해서 적정 주가 수준에서 네. 변동성이 엄청 크게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 성질 때문에 작년에 제가 봤을 때는 26억 정도 해야 되는 이 코스피가 14억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네. 이런 장에서 무서워하지 말고 여기서 돈 벌어서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저도 정확하게 20년 전에 네. 집 부동산 시장을 잘못 예측을 해서 네. 불과 딱 3년 지나니까 2억 7천이 5억 4천이 되고 20년 전에. 네. 네. 그 5억 4천이 지금은 한 21억 돼 있죠. 그 놓치면서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부동산 때문에 스트레스 특히나 집을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스트레스 받으시잖아요. 네. 제가 그걸 겪었기 때문에 저도 뭐 애 둘이 키우는 입장이고 네. 그래서 저희 직원들한테도 그렇고 방송 나와가지고 지금 이 기회를 이용해서 네. 주식과 부동산을 결국 저는 이제 병행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네.
그 병행해야 되는 이유가 주식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빠지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소액 자금으로 부동산을 사기 위한 시드 마니를 만들기가 너무 좋아요. 그런 측면에서 작년에는 무조건 주식으로 돈 벌어서 올해 네. 집 사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또 하나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부채 내가 빚을 지는 거에 대해서 되게 네. 죄악시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좀 특히 좀 심한 것 같아요. 예, 그게. 죄악시하는데 가계 부채 가지고 뭐 이렇게 경제가 망가진다라는 얘기를 오랫동안 많이들 해오시는데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자본주의의 원리를 좀 알다 보면 이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는 디플레이션은 네. 아주 짧게 오고 네. 항상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렇죠? 네. 항상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라도 내가 올라갈 수 있는 이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네. 부동산이나 주식을 빚내서라도 갖고 있는 게 유리한 게임이고요. 그러면 빚을 낸다? 빚을 내는데 또 핵심은 빚을 내서 내가 뭔가를 투자를 했는데 네. 빚을 내서 소비를 하면 네. 빚을 내서 이제 차를 사잖아요. 네. 네. 차를 사면 1억짜리 차가 딱 3년 지나면 한 7천만 원 되죠. 그렇죠. 그죠? 6천, 5천 내려가는 네. 것도 있어요. 툭툭 떨어지죠. 네. 뭐 반토막 나는 것도 많죠. 네. 네. 빚을 내서 저는 차 사는 거 되게 아까워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빨리 가치가 떨어지니까. 네. 네. 그런데 빚을 내서 올라갈 주식을 사고 빚을 내서 올라갈 집을 사면 네. 너무 잘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3년, 5년, 10년 지나서 그 빚을 갚으려고 봤더니 네. 돈의 가치가 툭 떨어져 있어서 네. 원래는 내가 1억을 빌렸는데 3년, 4년 뒤에 갚을 때는 이자 뭐 2.7%, 뭐 3% 감안을 해도 그동안에 물가 올란 거 감안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네.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저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아주 위험하다라고 하는데 뭐 이런 얘기하면 되게 위험한 발언이기는 한데요. 그죠?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말 너무 스마트하다. 저렇게 빚을 내서 어디 흥청망청 옛날에 우리가 20년 전에는 카드 대란이 일어났다면은 그렇죠. 네. 네. 카드 빚 땡겨가지고 집을 샀으면 모르겠는데 네. 카드 빚 땡겨가서 썼잖아요. 그때랑은 좀 다르죠. 완전 다른 네. 거죠. 그걸 갖다가 빚을 내서 그렇게 투자 자산에다가 네. 쓴 게 아니라 소비를 했기 때문에 나중에 카드사도 망하고 우리도 문제가 생겼던 건데 우리나라 가계부채 처음에 뭐 900조, 1100조, 지금 1800조 네. 그중에 70% 가까이가 부동산 담보대출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잘했잖아요. 네. 이거 뭐 어디 없어진 돈이 아니죠, 사실.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돈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빚 부채 규모는 늘어났지만 그 부채로 산 자산의 가격이 한 3배 올라 버렸는데 네. 뭔 문제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빚내서라도 주식 사고 그걸로 돈 벌어서 네. 빚을 안 내면 사실 내 돈 갖고 있는 거 1,000만 원으로 50% 벌었다 치자고요. 네. 네. 살림살이 나아집니까? 안 나아지잖아요. 네. 그렇죠. 1,500만 원으로 무슨 집을 사요. 네. 그래서 작년에는 좀 무리해서라도 이렇게 금매가 나온 코스피에 네. 금매가 나온 삼성전자, 카카오, 네이버 이런 주식 사서 돈 벌어서 올해 집 사시라고 네. 제가 그렇게 가게에 집을 못 사서 네. 안타까웠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음.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용케 이렇게 뭐 주식 시장도 많이 오르고 네. 좀 맞다 보니까 음. 저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좀 그렇게 환호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말을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아니 26억짜리가 14억이 된 시장이면 너무 싸고 좋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게 12억도 갈 수 있고 10억도 갈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2008년 금융위기인 네, 거냐, 네. 아니면 단기 급락 후 반등인 거냐라는 네, 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금매인지 아니면 지하실이 더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불안했던 건데 네. 그럼 그때 전무님은 이거는 거의 바닥을 왔다 다시 반등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신 건가요? 질문이 굉장히 예리한 질문을 하신 거 보니까 우리 정 대표님은 주식도 하시는군요. 아 예전에 그렇죠? 했었어요. 네. 그 방금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네. 박세익 전무가
작년 초에 코로나 같은 상황이 올 거니까 위험에 대비하라 이런 얘기는 전혀 한 적이 없고요. 네네. 코로나를 예측하지도 못했고 네. 코로나가 발발하고 나서도 1400까지 빠질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 네네. 그건 맞출 수가 없는 거고요. 하지만 1430까지 빠졌을 때는 제가 최근에 이제 출간한 투자의 본질이라는 책에 또 보면 작년 코로나 시장에 대한 이제 분석을 한 내용들이 다 올라와 있는데요. 1430까지 갔을 때 우리가 과거 2008년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네네. 2008년 리만 사태 때 우리의 공포를 측정해주는 지표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 가장 유명한 지표가 빅스 지표라고 있잖아요. 네. Volatility Index라고 해서 네. 그 공포 지수가 그때 리만 사태 때 바닥에서 80을 찍었었고요. 80이요. 네. 이번에도 이 빅스 지표를 뭐 간단하게 설명 한 번만 네. 해주세요. 저희는 부동산 채널이라 그렇죠. 모를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 빅스가 말 그대로 Volatility Index니까 네. 우리말로 하면 변동성 지수인 거죠. 네. 그 변동성 지수는 이 주식 S&P 500이라는 미국의 네. 지수가 있잖아요. 네. 미국의 대표 기업 500개를 종합주가 지수처럼 만들어 놓은 이 S&P 500의 지수의 변동성을 갖고 사람이 지금처럼 강세장에서는 차근차근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네네네. 근데 떨어질 때는 확 떨어지죠. 그런 패턴 때문에 떨어질 때 확 떨어지는 게 그만큼 뭔가 공포감을 느끼고 두려워하다 보니까 네. 막 투매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 변동성을 이렇게 인덱스화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강세장일 때는 이 픽스 인덱스가 뭐 12, 14 왔다 갔다 하고요. 이 변화의 기울기라고 보면 네, 되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무슨 북한에서 갑자기 연평도를 포격했대. 네. 그러면 이 빅스는 S&P 500이니까 움직이지는 않는데 네. 우리나라에도 뭐 푸콜레이쇼라는 이런 여러 가지 또 공포 지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막 올라갑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의 공포감이 어느 정도까지 달했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지표인데 2008년 딱 리만 사태 터지고 바닥 찍었을 때 수준까지 올라간 거예요. 82 정도까지 올라갔길래 네. 그러면 거기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증권가에서 1100까지 빠질 수 있다라는 네, 얘기가 많이 돌았어요. 뭐 900 가면 산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그렇죠, 그때. 그렇죠. 예. 그때 2008년도 리만 사태 때는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요. 2100 하던 지수가 900이 깨지니까 네. 그때 당시에 아마 기억하실 건데 미네르바라는 네네. 필명을 가진 네네. 분이 500 간다는 얘기를 한 거죠. 네. 와, 저 사람이 잘 맞추는 것 같대. 뭐. 거기서 사람들이 21억 하던 코스피가 이제는 9억의 급매가 나왔는데 9억이 깨졌는데 아니야 5억 간대. 네. 이 공포감에 거기서 바닥에서 또 투매를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는데 저는 부동산에는 어떤 지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주식시장에는 그런 우리의 인간의 공포감을 객관화시킨 그런 지표들이 꽤 많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알고 있다 보니까 작년 이제 3월 19일 날 이게 바닥 쳤다라는 좀 확신을 했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뭐 네이버의 블로그나 이런 데 보면 이제 제가 그때 적었던 글들이 이제 돌아다니는데 여기서 우리가 IMF 때 우리나라의 우량 자산을 외국인한테 참 많이 뺏겼거든요. 국가의 부도의 날 뭐 영화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그때 좀 많이 뺏겼던 우리의 우량 자산을 외국인이 이렇게 투매할 때 네. 우리가 많이 삽시다. 예, 자산가들도 사시고 우리나라 연기금뿐만 아니라 네. 법인들 우리나라에 그 10억 이상 현금을 갖고 있는 법인 계좌가 꽤 많아요. 거의 네. 600조 가까이 있다고 제가 그때 본 기억이 있는데 그런 자금들이 현금을 둘 게 아니라 이렇게 투매가 나오는 우리 주식을 사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이제 그때 좀 했는데 그게 공교롭게 또 정확하게 또 바닥이 되는 바람에 네. 그러면 그때 그 빅스 지수라는 게 어쨌든 뭐 10년 전에 있었던 금융위기 때 어찌 보면 최고로 뭐 큰 어떤
뭐 악재가 터졌을 때의 최대치 지수에 거의 도달했었기 때문에 네. 그거보다 더 변동성이 심해지겠냐라는 네. 거를 우선은 뭐 1차적인 기준을 가지고 얘기를 하셨던 거잖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결국엔 그렇지만 회복할 것이다 네. 라는 거. 시장의 우상향에 또 베팅을 원래 당연히 하시는 분이니까 네. 이거 회복할 것이다라고 본 것이네요. 이 회복을 과연 할 건가? 아니면 보통 사람들은 아니야 이번에 경제 충격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네. 회복은 약간 U자로 네. 좀 당분간 거죠. 네. 한 2, 3년 동안 고생하다가 올라갈 거야. 또는 아니야 이번에는 꽤 오래 갈 거야. L자. 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뭐 W, U, L 뭐 많죠.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지나고 보면요. 옛날에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있잖아요. 네. 그 국부론에 읽어보면 우량 자산이 어떤 충격에 의해서 급락을 하게 되면 네. 빠르게 회복한다라고 돼 있어요. 음. 그 250년 전에 썼던 그 네. 책에도 그렇게 적혀 있고요. 네. 그동안에 뭐 블랙만데이 때도 그랬고 지나고 보면요. 우량 자산이 내재 가치를 훨씬 밑도는 수준까지 급락하게 되면 항상 빠르게 회복했었어요. 근데 빠르게 회복하는데 어떻게 회복하냐면 아까 뭐 우리나라의 내재 가치가 코스피가 뭐 코로나 이전에 22억, 23억, 2,200, 2,300이었고 2008년에는 2,600이었죠. 그러면 이렇게 확 급락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스프링을 갖다가 꾹 눌렀다가 통 넣으면 네. 스프링 높이만큼 올라오는 게 아니라 튀었다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게 희한하게 작용 반작용이 주식시장에도 작동을 하는데 1400까지 빠졌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 2200에서 딱 멈추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 과거에 그런 패턴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이번에 올라가면 3,000포인트까지 갈 거다라고 네. 예상을 했었던 거죠. 그때는 뭐 사람들이 저 사람 미쳤나 이런 분위기였죠. 작년 7월, 네, 8월이었었는데 2,200 이것도 과하다. 여기 다 왔다. 이제 다시 1,800, 다시 1,400 갈 거다라는 W로 간다 네. 뭐 이런 거. W, 더블 딥에 대한 얘기가 네. 많았는데 맞아요. 내년에 뭐 3천 간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3천 간다라는 얘기를 제가 왜 했냐면 네. 우리가 부동산도 보면 부동산에 이미 이제 강남의 아파트 값이 이제 평당 1억을 네. 추월하고 뭐 이런 식이 나왔지만 제가 뭐 10년 전이나 이렇게 보면 강남에 이렇게 부동산 잘하시는 분들 얘기하는 걸 듣잖아요. 네. 아유 저기는 1억 갈 거야. 평당 1억 가. 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평당 5천에도 사고 6천에도 사시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야 정말 평당 1억 가나? 음.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제가 방금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내가 투자하는 자산이 앞으로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격을 네. 나타낼 거다라는 그 기준이 없으니까 투자를 하면서도 막 그렇죠. 소위 말해서 네. 후달리는 거거든요. 지금 부동산을 사시는 분들도 똑같으실 거예요. 네. 아 내가 이거 고점 잡는 거 아니야? 다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죠. 1, 네. 2년, 3년 뒤에 이 내가 투자하는 자산의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불안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부동산 잘하시는 분들이 아유 강남은 저기는 뭐 반포 저런 데는 다 평당 1억 가. 결국은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걸 알았지? 네. 네, 그런 것처럼 제가 작년에 우리 주식 투자하는 분들한테 그런 자신감을 좀 드리기 위해서 올해 2021년도에 네. 이제 3천 가니까 30억 가니까 네. 네, 그 뭐 다시 떨어진다 뭐 이런 네. 얘기에 너무 겁먹지 마시고 네, 과감하게 투자하시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14억짜리가 1년 만에 30억 간다라고 하면 못 살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사실. 네. 뭐 진짜 뭐 빚을 져서 네. 달러빚 져서라도 사야 되는 건데 그때 당시는 정말 그 불확실한 것들이 많고 막 걱정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결국에 시장이 좀 패닉에 빠지니까 좀 비이성적인 판단을 한 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또 그게 또 주식에 또 어찌 보면 가장 또 영향을 많이 주잖아요. 부동산은 좀 비이성적 행동을 하기가 어려워요. 어려우니까요. 팔면 그죠? 또 세금 나오고 집도 이사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또 작년에 제가 왜 자꾸 부동산으로 말씀드렸냐면 부동산 부자분들이 네. 부동산 사실 보면 더 이상 이렇게 투자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지금은 세금 정말 때문에. 어려워요. 그렇죠.
세금 때문에 어려운 걸 알고 제가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부동산 부자분들이 지금 많이 오셨어요. 최근에 작년 이후로 150조를 산 그 개인분들 중에 제가 보면 110조, 120조는 다 부동산 부자분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분들이 근데 주식 그래서 박전무 어떻게 해야 되는데 네.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작년에 네이버 카카오를 얘기할 때 네이버 같은 주식은 강남역에 있는 아파트나 빌딩 같은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또 개념이 딱 서잖아요. 그렇죠. 그래? 그리고 카카오는 홍대 빌딩입니다. 홍대 핫플레이스 되고 네. 하니까 네. 그런 개념으로 이제 좀 설명을 드리고 네.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카카오가 한 5만 원이면 한 5억 했다면 1년 만에 한 17억 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또 너무 오버슈팅을 한 거예요. 네네. 그랬다가 갑자기 정부에서 이 주식은 정부 규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변동성이 많다 보니까 네. 17억 하던 게 갑자기 최근에 11억까지 빠진 거예요. 11만 원. 네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사야죠. 홍대 빌딩이 17억 갔다가 또 11억에 급매 나왔는데 그런 개념으로 계속 제가 좀 부동산으로 계속 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